오늘 물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할 환경 강사 조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사람과 물, 두 번째 지구와 물, 세 번째 수돗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사람과 물. 사람은요, 물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람에 따라, 그리고 체질에 따라 그 물의 양이 좀 다른데요. 대략 70% 내지 90% 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물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이렇게 자글자글해지죠. 주름이 지는데 그거는 물이 적어지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어린 아기와 아이들은 90%가량의 물을 가지고 있고, 야윈 노인은 50%에서 60%가량의 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사람이 대략 70%의 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물을 홀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한번 편의점으로 가볼까요? 자, 편의점에 냉장고 문을 열면 거기 다채로운 음료수가 되게 많이 있죠. 우리들은 그 다채로운 음료수에는 눈길이 팍팍팍 박히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물에는 눈길도 안 가고 손길도 안 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비대면의 수업을 하는 이유도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방법이 뭐라 그러죠? 면역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처럼 영양제를 많이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영양제만 먹는다고 우리 몸이 건강해질까요? 자, 물도요, 바로 이런 영양소의 하나예요. 우리는 물을 신체의 중요한 물질이라고 오늘부터 알아가면 돼요. 그럼 물은요, 우리 몸에 소화와 흡수를 해주고 영양소를 운반해주고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또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고 또한 근육을 만들어줘요. 자, 여러분 볼까요? 물이 1%에서 3%가 없으면은 심한 갈증을 느껴요. 자, 슬라이드에서 약간 누워져 있는 그림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5%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45도 정도 누워 있어요.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이른대요. 혼수 상태란 정신을 잃은 상태죠. 자, 그러면 12%가 부족할 때는 어떨까요? 바로 여러분 그림 볼까요? 사람이 완전히 누워있죠. 그때는 사망에 이른다고 해요. 성인은요, 호흡과 땀과 소변과 배변을 통해서 하루에 우리의 물을 배출해요. 그리고 하루에 이렇게 배출한 만큼의 물을 섭취해야 되겠죠. 그래야 건강할 텐데 2500cc 정도의 물을 배출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 양은 먹어줘야겠죠. 그러면 그 정도 양이 어느 정도가 될까? 보통 하루에 2리터의 물이 필요하고요. 200cc 양을 기준하면 7잔 내지 8잔의 물을 섭취해야 돼요. 그런데 물을 잘 먹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아주 갈증을 느낄 때 그때 물을 먹거나 아니면 식전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래요. 왜? 그거는 내 몸이 심한 탈수를 느낄 때는 이미 한참 전부터 내 몸은 물 좀 다오, 물 좀 다오 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신호예요. 말하자면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틈틈이 마시는 습관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만약에 물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 탈수가 올 수 있고 그 어려운 그 심한 변비가 올 수 있고 피부 노화가 올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신체의 리듬은 깨지고 말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낼게요. 물이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1, 30분, 2, 40분, 3, 50분.
듣기 문제인데 답을 모를 때는 그냥 가운데 거 꼭 찍어주세요. 그럼 답은 40분이에요. 그렇다면 선생님 오늘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머리도 감고 왔는데 물이 없다면 떡진 머리로 여러분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끔한 옷을 입고 올 수도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물은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신다고 했죠. 그러면 뭐 식수만 필요하겠어요? 우리는요, 마시기도 하지만 씻고 미용에도 필요하고 세탁에도 필요하고 그런 많은 양의 물을 다 합치면 약 177리터의 물이 필요하대요. 아니 그러면 인간만 물이 필요하겠어요? 공장에 공장 용수도 필요하고요. 동물도 식물도 필요하지요. 자, 볼까요?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세계사 입문할 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있죠. 인류의 4대 문명은 무엇이냐? 뭘까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마지막으로 황하 문명이 있는데 그 4개의 문명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강물과 바다에 인접해 있다. 맞아요. 문명은요, 강물과 바다에 있는 곳에서 발전했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동식물이 거기에 풍부하게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은 물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중에 도시국가 형성될 때도 그런 지점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가 발달을 했어요. 그러면 도시가 발달할 때는 도시와 도시 간에 물건을 교환하기도 했는데 그때 물을 이용해서 수송하고 운반할 수 있었으니까. 말하자면 물은 예전에도 인간의 중요한 자원이었지만 현재도 인간에게 중요한 자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들을 생활용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생활용수는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양의 물 339억 세제곱미터 중에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농업용수. 농업용수란 뭘까? 농업용수란 가축을 사육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물인데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필요한 물의 양 339억 세제곱미터 중에 4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업용수. 공업용수는 뭐 상식적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일 것 같죠? 맞았어요. 이 공업용수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필요한 물 339억 세제곱미터 중에 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슬라이드 위에 유지용수라고 써 있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이에요. 뭘 유지해요? 슬라이드에 보면 하천이 있죠? 하천에 필요한 양이에요. 하천에 어느 정도의 일정한 양의 물이 흘러줘야 돼요. 왜 흘러줘야 될까? 그거는 인간에게 필요한 물의 양을 고려했을 때 하천에 정상적으로 그 하천의 기능을 하고 또 하천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양의 물이 하천에 흘러야 한다 해서 유지용수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어느 날 햄버거를 먹으러 가게 갔어요. 선생님은 버거를 하나 먹는데 2분이 걸려요. 그런데 버거 하나를 먹으면서 이 버거를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물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선생님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햄버거 하나를 만드는데 4,930리터의 물이 필요하대요.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거 하나 볼게요. 누구나 한 벌쯤은 가지고 있을 만한 청바지. 이 청바지 한 벌 만드는데 6,814리터의 물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햄버거 가게 또 갔어요. 이번에는 햄버거 하나와 커피 한 잔을 시켰어요. 근데 커피가요, 세상 커피 한 잔에요. 커피 한 잔은 125ml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물이 140리터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선생님 2분 동안 햄버거 하나와 커피 한 잔을 마셨으면
5070리터의 물을 선생님이 소비한 거예요. 세상에나.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걸 선생님도 이번 기회에 깨달았고, 여러분도 이 강의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우리 물 전략을 실천하는 1일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책상 위에 또는 가방 속에 적어도 한 장 정도는 있을 만한 이 흔한 얇은 A4 용지 하나에는 10리터의 물이 필요하대요. 어마무시하죠. 두 번째, 지구와 물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지구죠.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는요, 아름다운 푸른색 행성이에요. 지구가 푸른색을 띠는 건 물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 슬라이드 왼쪽 지구를 보세요. 푸른색의 구슬이 한 개가 있고요. 또 조그마한 게 옆에 한 개가 있죠. 먼저 큰 구슬을 보면요. 저 구슬은 지구 전체에 있는 물의 양을 다 모아놓은, 부의 상태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정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 없어질 만한, 터질 만한 크기의 저 물의 양은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을 모아놓은 형태래요. 어마무시하게 작죠? 큰 구슬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해주었고, 혹처럼 튀어나온 구슬이 있죠. 저건 뭘까요? 저건 바로 공기양이에요. 저렇게나 적은 공기양을 보면, 그러면 지구에는 몇 명의 인구가 살까? 지구에는 70억에서 77억 사이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뭐 대략 평균 75억 하면 75억의 인구가 저 정도의 양밖에 안 되는 거를 나눠야 돼요. 우리 함께 지구의 물을 절약하는데 동참해 보자고요. 이걸 보면 지구는 70%의 물을 가지고 있죠. 자, 이 70%의 물을 우리가 모두 사용한다면 너무 풍족할 거예요. 그런데요, 70% 중에 바닷물이 97.5%예요. 그리고 사람이 사용하는 데 필요한 담수는 고작 2.5%밖에 되질 않아요. 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나라에는 1년에 1245mm의 비가 내려요. 그런데요, 벼농사 기간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55%의 물이 집중적으로 내려요. 그래서 이 기간에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어느 지역이 뭐 침수됐다, 어느 지역이 뭐 물폭탄이 떨어졌다, 국지성 폭우가 내립니다. 이런 기사를 많이 접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요, 만약에 이 강수량의 절반밖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수량의 절반밖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것을 가뭄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가뭄이 되면 우리 또한 피해를 보겠죠. 공업용수 부족, 농업용수 부족, 생활용수 부족. 근데 인간만 부족하겠어요? 동물도 식물도 턱없이 부족할 테고, 이렇게 동식물과 인간이 모두 부족하면 생태계에 피해가 올 거죠. 그러니까 물을 절약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많은 물을 사용하는데 왜 물이 안 줄어들까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물을 사용하면 강물도 좀 반쯤밖에 없어야 될 것 같고, 바다도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물은 그 모습이 그대로일까? 물론 그대로만은 아니에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바다의 해수면은 상승했죠.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물이 한 10cm, 20cm가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별로 띄지 않아요. 이상하다. 물은 왜 그대로일까? 물론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물은 그대로 있지만은 않아요. 물은 증발을 해서 이슬과 서리의 상태로 되고, 이게 또 물이 돼서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고, 조금 더 멀리 가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비와
또 눈의 형태로 떨어지고, 그러면 지표면에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기도 하고, 뭐 지표면을 따라서 하천을 따라서 강물을 따라서 또 바다로 모여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흘리는 땀이나 아니면 소변도 다 없어지지만은 않아요. 뭐 여러분이 소변을 본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흘리는 땀을 보면 물론 땀이 증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땀을 뭔가로 닦았을 때 그게 젖죠? 그럼 또 세탁을 하죠? 그러면 또 세탁물과 함께 그 물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물들이 다 돌고 돈다는 뜻으로 물의 순환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물의 순환 때문에 강물이 그리고 바닷물이 별로 쓰지 않은 것 같고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의 근원은 바다의 표면이 증발해서래요. 바다의 표면이 증발하면 구름에서 비가 내리죠. 80%는 바다에 내리고요. 20%는 육지에 내려요. 그런데 바닷물이 또 증발을 해서 증발한 바닷물의 9%는 육지 쪽으로 또 이동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지하수를 볼까요? 여러분, 지하수는 뭘까요? 지하수는 간단하게 지하에 있는 물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더 지식인처럼 얘기를 하자면 지하수는 지표의 지층과 암석 사이에 틈에 채워놓는 물이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하수를 통해서 또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보세요. 지하수의 물을 누가 채워놓는 거예요? 그거는 빗물이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빗물은요, 계속 내려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생 자원이 될 수 있대요. 그리고 또요, 지하수 물이 깨끗하려면 빗물뿐만이 아니라 지하수 자체가 오염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하수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빗물을 모아서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지속 가능한 재생 자원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런 사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한번 감상해 볼까요? 국내에서도 빗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곳 아파트는 주민들이 직접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쪽파와 무는 물론 시금치와 배추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채소들을 친환경으로 정성껏 길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김장을 하겠냐고 그랬는데 제가 아침 저녁 와서 그 사랑을 주니까 되더라고요. 텃밭에 사용되는 물은 모두 빗물입니다. 빗물 하나가 마을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솔직히 여기가 쓰레기장 같은 거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쁘잖아. 게다가 이웃 간의 대화가 없던 삭막한 도심에서 정을 나누는 기쁨도 생겼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 단지에서 시작한 텃밭은 자원순환형 텃밭입니다. 물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자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빗물과 음식물 퇴비화 장치를 이용하여서 저희가 텃밭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빗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와 관심이 모인다면 결국 물관리의 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관리의 목표가 뭐냐 했을 때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빗물을 관리하자는데 빗물은 돈이거든요. 빗물은 돈처럼 생각을 하자. 영상 잘 보셨어요? 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인 수돗물에 대해서 강의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수돗물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냥 수도 꼭지만 열면은 수돗물이 콸콸 나오죠. 원하는 만큼의 양을 여러분이 다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 옛날에는 수돗물을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없었어요.
멀리 가서 우물물을 길러왔어야지 간신히 물을 사용했는데 어느 날부터 수도시설이 갖추어지면서부터는 편리하게 지금처럼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강이나 저수지에서 취수한 물은 여과 소독 등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집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요. 우리 수돗물 먹을 때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이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럴 때도 있어요. 진짜 소독약 냄새가 나는 건 사실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수돗물에 있는 세균과 대장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염소를 넣거든요. 그래서 이 염소 성분 때문에 그런 소독약의 맛이 좀 약간 느껴지지만 대신에 인체에는 무해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수족관이 있고 가끔 수족관의 물을 교환해야 된다. 이럴 때는요. 수돗물을 하루 전에 받아 놓으세요. 그러면 잔류염소가 증발하고 그 다음날 그 물을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또 수돗물을 그냥 먹지 않고요. 끓여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끓여서 드시면 그 안에는 용존산소나 아니면 탄산 성분이 제거된대요. 이게 제거되면 물맛이 살짝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 중금속과 화학물질은 끓이면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런데 이건 틀린 거예요. 중금속과 화학물질은 비등점이 수백 도에서 수천 도에 이르기 때문에 집에서 끓인다고 전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돗물을 몇 퍼센트 정도 마시고 몇 퍼센트 정도 마시지 않는지 조사를 했어요. 49.4%는 마신다. 50.6%는 안 마신다. 그랬대요. 그러면 2명 중에 1명꼴로는 마신다는 얘기인데 마시는 분들은 어떤 용도로 마실까? 이 중에 49.4%는 음식을 조리할 때 쓰시고 45.8%는 커피나 녹차를 타 마실 때 쓰시고 43.8%는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끓여 마실 때 쓰시고 7.2%만 그냥 드신대요. 그러면 왜 그냥 드시는 숫자가 적을까 물어봤더니 그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없더라도요. 상수원에 오염됐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관이 오염됐을 수도 있다. 또는 어떤 분들은 그래 예전에는 신문기사나 아니면 뉴스기사에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마시지 않겠다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마시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마시겠어요? 대부분 먹는 샘물을 사다 먹거나 정수기를 설치해서 드시겠죠. 그런데 먹는 샘물을 사서 먹거나 정수기를 이용하는 분들은요. 탄소 배출 양이 아무래도 많아지겠죠. 왜일까? 먹는 샘물은 먹고 나면 뭐가 남아요? 꼭 흔적이 남아요. 무슨 흔적이 남을까요? 바로 플라스틱이라는 흔적이 남죠. 그런데 이 페트병은요. 아주 깨끗한 상태로 페트병을 배출해서 이게 자원으로 쓰이면 분명히 좋은 자원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오염이 된 페트병 있죠. 가령 어른들이 거기 침 뱉거나 담배 꽁초 넣거나 아니면 다른 이물질 넣은 그런 페트병은 사실 자원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원 가치가 없는 건 불에 태워야죠. 불에 태우면 플라스틱으로 불에 태운다는데 그 안에서는 탄소 배출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로 느냐면요. 정수기를 사용하면요. 2100배의 탄소 배출이 늘고요. 수돗물은 770배의 탄소 배출이 는대요. 그럼 우리 수돗물의 보급에 대해서 볼까요? 2015년에 이 상수도의 보급률을 조사했대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도로라고 부르고 기차가 다니는 길을 철로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가 마시는 물이 다니는 길을 상수도라고 불러요. 물론 상수도는 다른 길처럼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깨끗한지 아닌지를 사실상 뜯어보기 전에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상수도의 보급률을 보면요. 2015년에 상수도 보급률을 조사했는데 98.8%가 상수도에 보급되고 있대요. 그런데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번은 네 번째, 물을 절약하는 방법인데 선생님 이것을 동영상으로 준비해 봤어요. 자, 이번 두 번째 동영상 한번 감상해 볼까요? 양치할 때, 세수할 때 어떻게 하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때 컵을 사용하거나 물을 받아서 쓰면 물을 절약할 수 있어요. 매일 샤워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물을 절약할 수 있어요. 샤워 시간은 2분 줄었어도 상쾌함은 그대로예요. 이번엔 양변기 물 아끼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렇게 페트병에 물을 담아서 수조에 넣기만 하면 돼요. 샤워를 끝내고 나니 슬슬 배가 고파오네요. 간식을 먹은 후 바로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통을 사용하면 물을 틀어서 설거지할 때보다 물을 약 60%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어때요? 생각보다 더 대단하죠?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때론 큰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의 체험 간이정수기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알아볼까요? 페트병 2개, 이 페트병은 깨끗하게 세척된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세척된 자갈과 모래, 그리고 까만 숯도 필요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노란색 물감을 푼 물감 물도 필요하고요. 가위, 커터칼,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죠?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울, 이거는 수돗물이에요. 그리고 노란 고무줄 1개, 그리고 약국에서 구입이 쉬운 거즈예요. 여기에 큰 자갈은 입자가 커서 큰 불순물을 걸러주고 모래는 더 작은 크기의 불순물을 걸러줍니다. 숯은 탄소질로 된 물질로서 흡착성과 정제 기능이 있는데요. 흡착성이란 달라붙는다는 뜻이죠.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깨끗하게 보관할 때도 이 숯을 많이 사용했어요. 이제 만들기를 시작할까요? 먼저 페트병은 선생님이 미리 표시를 해놨는데요. 아래부터 3분의 2 지점에 표시를 하나 하고요. 위에서부터 3분의 2 지점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한 이 커터칼로 이 표시된 지점을 잘라볼게요. 자, 이게 생각보다 단단해서 잘 안 잘려요. 이럴 때는 가위를 이용해 줍니다. 가위로 이렇게 잘라보면
생각보다 손쉽게 잘라지지만 이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선생님은 방금 커터칼로 그리고 가위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잘랐어요. 자, 이렇게 짧은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옆으로 치워놓고 우리는 이 긴 부분만 2개를 사용할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거, 이 거즈로 이 입구를 막아주는 거예요. 거즈로 막고 단단하게 막고 집에 있는 노란 고무줄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단단하게 막아줘요. 자, 거즈는 이 입구의 제일 안쪽까지 고무줄을 넣어줘야 고무줄이 단단해져요. 이렇게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이 형태로 사용할 거예요. 이게 몸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통은 이미 다 완성을 했고요. 선생님은 이 몸통에 넣을 재료들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의 무게를 미리 재놨는데요. 활성탄 숯은 150g씩 2개, 모래는 100g, 자갈은 300g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하나씩 넣어 볼게요. 먼저 활성탄 숯을 넣어요. 잘 털어넣고 두꺼운 거즈를 이 위에 덮어줘요. 자, 이런 식으로 덮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 활성탄 숯을 또 위에 부어줘요. 그냥 과감하게 부으시면 돼요. 또 한 번 털어주고 또 위에 두꺼운 거즈를 덮어줍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모래를 넣어줄 거예요. 모래도 또한 과감하게 부어주면 돼요. 털어주고 또 거즈로 덮어줘요. 자, 이런 식으로 덮어줘요. 이제 자갈만 남았는데 제일 위에 자갈을 부어줄 거예요. 한번 털어줄까요? 완성! 생각보다 쉽죠? 이렇게 껴주면은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선생님이 노란 물감을 부은 물감물을 준비했어요. 이 물감물을 부어줘서 이 물감물이 진짜로 걸러지는지를 확인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넣은 이 물질들에는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물질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준비한 수돗물을 넣어서 이물질을 좀 제거해 줍니다.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위에 자갈에서 가장 입자가 큰 불순물이 걸러지고요. 아래 모래에서 작은 불순물들이 걸러지고 그 밑에 있는 활성탄 숯에서 다시 한번 걸러집니다. 자, 이제 이 물이 걸러졌죠? 근데 물이 깨끗한 맑은 물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물을 버리고 이제 이물질이 제거가 됐으니까 선생님이 본격적인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물감을 부어볼게요. 어떻게 변할까 기대를 하면서 물감을 넣어볼까요? 물감물의 색깔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와, 원래의 물감물의 색깔과 정화되어 나오는 물감물의 색깔이 비교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 깨끗이 맑은 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맑은 물은 아니죠. 이 물을 여러 번 걸러줘야 돼요. 왜냐하면 정수작용을 하기에는 이 물질들이 충분히 많은 게 아니니까 이 물을 다시 한번 걸러줄 거예요. 자,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걸러볼게요.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마법처럼 물이 조금씩 맑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게 한 번 내지 두 번에 맑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몇 번의 작용을 거쳐야지만 원하는 만큼의 그 순도가 나와요. 선생님이 또 한 번 정화작용을 거치게 물을 넣어 볼게요. 물 색깔이 확인이 되지요. 노란 물을 부었더니 보세요. 벌써 노란색이 처음과 달리 많이 맑아졌죠.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확인했던 노란색의 물감 물하고 현재의 물감 색깔을 보세요. 물이 많이 맑아졌죠? 여러 번 거칠수록 물은 맑은 색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실험을 하게 될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간이정수기 만들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